네, 헬기 추락 사고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지현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팀장, 네. 현재 수색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해경과 해군은 함선 19척, 항공기 8대를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인근 어선들도 탐지기를 동원해서 추락 헬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고 직후 우리 당국은 이 조명탄을 130발을 쏘고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워낙 수심이 깊어 추락 헬기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 지점의 수심은 72.2m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잠수대원 80명을 80여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후에는 탐색 장비를 추가로 동원해서요. 어서 빨리 구조 소식이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포항 남부소방서에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건 없고 지금 현재 선박을 통해서 해상 검색을 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쪽에 보고 들어온 거는 오후 한 3시에 수중 탐지기라든지 물속에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해서 확인하고 또 지금 8시 30분경 돼서 잠수대원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과 해경과 또 해군도 투입할 예정인데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된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31일 밤에 독도 경비대에 독도 근처에서 이제 홍게 자비를 하는 어선 선원이 조업을 하다가 바로 왼쪽 엄지손가락 첫 마디가 절단됐다라고 하는 응급 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헬기를 요청을 했는데요. 대구 중앙 119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이제 출발한 것은 21시 34분인데 약 1시간 16분 정도를 비행을 해가지고 22시 50분에 독도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한 8분 정도 머무르다가 22시 57분에 이제 독도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약 25분간의 비행을 거쳐가지고 23시 22분에 독도에 도착을 해서 바로 환자와 그리고 이제 같이 옆에 있는 보호자 2명을 이제 탑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시 26분에 지금 비행을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네. 독도 경비대에서 보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가다가 고도를 낮추길래 보니까 바로 바다에 추락을 했는데 그 거리가 한 200-300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독도 경비대에서는 자체 보트로 현장에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출동을 했는데 추락 헬기에는 기본적으로 팀 5명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 탑승한 2명, 7명이 있는데요. 사실 대구에 헬기가 도착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접합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26분쯤입니다. 사고 헬기에는 구급대원과 그리고 환자, 보호자까지 모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헬기가 이륙하고 2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장님, 전문가분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구조 작업인데 가장 중요한 그 구조 작업 어떤 거를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구조 작업은 처음부터 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우선은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치요. 어딘가를 있어야 구조를 하고 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상에 만약에 어떤 발견대가 있다면은 수상은 어선부터 시작해서 동원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네. 헬기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수중에 있다면은 발견하기가 수상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수상에 있다면 이제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독도 주변의 그 지형, 지리적인 그런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 예, 일반 보통 우리 바다는 해저가 거의 대부분 뻘이나 모래 이런 걸로 되는데 네. 독도 근해는 유독 해저에 안반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중에 탐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막연한 지점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그 깊은 수심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장비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장비로 확인할 때 제한점이 뭐냐면은 그 찾고자 하는 헬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하고 구별이 확실히 안 된다는 겁니다. 안반이 있으면은 네. 예를 들면 뻘이라든가 모래면은 바로 식별이 금방 되는데 비슷한 안반으로 구성됐을 때 그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별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이 바닷속이 컴컴해서 안반과 뭔가 헬기라든가 그런 물체가 실제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둡고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비로 탐색할 때는 네. 사람이 하는 게 장비가 하는 거니까 장비가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주변 물체가 식별이 팍팍 되는 것이 뻘 같은데 만약에 철 구조물이 있으면 금방 되는데 네. 같은 안반, 같은 고체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별이 쉽게 안 된다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탐지 장비가 그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좀 예, 어려운 것 같다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물살도 워낙 세고 또 독도 주변이 날씨가 또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구조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줄까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해상 상태, 다시 말하면 파도가 세다 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다른 서해나 남해에 비해서 조류도 덜 세고 또 시정은 바다가 깊을수록 시정이 어둡습니다. 네. 어둡지만은 그 정도 수심 같으면은 동해에는 시정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심입니다. 수심이요. 수심이 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잠수사가 쉽게 접근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수심이 깊다는 것은 잠수사가 활동하는데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잠수 기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태라든가 낮은 수심에서는 많은 잠수사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수사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잠수사를 무제한 투입할 수 없다는 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군 탐지기 확인 결과 물론 추정입니다만 지금 헬기의 위치가 수심 약 72m 정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과거 사례 예를 들어서 헝가리 침몰 사고 같은 경우도 강이기 때문에 좀 수심이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바다라 지금까지 사고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조작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수심입니다. 네. 수심이 깊어지면 잠수할 수 있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70m 이상이 되면 거의 일반적인 잠수 기법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포화 잠수, 새로운 잠수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새로운 잠수기. 예, 그게 우리 아마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 잠수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포화 잠수를 하기 위해서 청해진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오후 늦게쯤 되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찾는 것은 청해진보다 또 더 탐색을 잘하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네. 그 함정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함정이 탐색을 해주면 위치를 확인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청해진의 최종 확인을 하고 구조작전이 시행될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기가 어디 있는지,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장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수중 탐지기가 투입이 되면 실종자 수색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장비로 비슷한 위치가 나오면은 네. 그다음 청해진이나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구조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탐색 수색이 우선 위치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알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는 작전을 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기계가 투입이 되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과거 헝가리 침몰 사고 당시에는 초음파 탐지 장비 소나가 활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같은 장비가 투입될 거라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함정도 탐색을만 전문한 그러니까 수중 소나를 아주 잘 갖추어 있는 함정이 올 겁니다. 탐색을 우수로 하는 함정.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억나시는 건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가거도에 해경 헬기가 똑같이 환자 구조를 갖다 야간에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네. 그때도 우리 청해전함에 가서 단독으로 구조작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때는 다행히 청해전함 소나로가만 충분히 탐색이 됐어요.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해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많이 보기는 했지만은 네.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탐색 전문 함정이 따로 와야 되고 네. 탐색을 해주고 나면은 그다음에 청해전함에 들어가서 직접 잠수가 시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임양 구조작전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사고 발생 지점이 바다이기 때문에 게다가 독도에서 한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색을 할 때 주변에 뭔가 인양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도착을 해야
수색에 좀 나설 수 있는 건가요? 뭔가 장비들이 와야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장비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70m 가까운 수심을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기는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비가 일단 위치라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다행히 시각 육지에서 직접 받고 200~300m 거리를 하니까 그 탐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추정하는 200~300m, 눈으로 받는 200~300m 하고 직접 와서 탐색을 해보면은 그 200~300m가 될지 500m가 될지 위치가 어디 될지 찾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밑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쉽기로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선되면은 그 다음 구조작전은 제가 그럼 우리 청해전에 가면은 그런 분야의 가장 정예 함정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들이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죠. 네, 우리 전부 안타깝지만 이 가족들이 받는 그런 안타까움은 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사고 난 헬기에는 20대 여성 응급 구조사분이 타고 있었는데 네. 20대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사람을 구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관 업무를 같이 시작한 그런 분일 것 같은데 이분의 이제 삼촌분이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포항 남부서를 찾아서 네. 우리 조카 소방관 된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다. 정말 뿌듯한 사명감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장비 인력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 훈련할 때만 쓰지 말고 전력으로 투입을 해줘가지고 신속하게 구조 좀 해달라.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장님. 그렇다면 물론 사고 원인은 짚어봐야겠지만 도대체 왜 이 소방 헬기가 이륙한지 2분에서 3분 만에 추락했는지 그 원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뭐 제가 말씀하는 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저희들이 조종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비행하기 싫은 구역이 바다 위라고 그럽니다. 바다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조종사들이 바다 위를 날 때는 하늘하고 바다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반 육지하고 다르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야간에 헬기로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위험을 안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헬기 사고가 났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종사 미스거나 아니면 장비 결함이에요. 장비 결함.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개밖에 네. 사고가 없어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원인이 됐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우리 헬기가 야간에 움직이는 자체부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완벽한 상황은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현장의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한 헬기가 어떤 기종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2016년 3월에 국내에 도입됐고요.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기종으로 기종명은 EC225 기종이라고 하고요. 최대 25명까지 여기 탑승을 할 수가 있고 야간 비행 장비나 이중 자동 비행 장치 그리고 적외선 탐색 장비 등이 장착돼서 악천후나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한 그런 기종으로 시속 250km 최대 시속이 이 정도고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한 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28인승이고 적외선 탐색과 또 야간 비행도 가능한 그런 헬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헬기보다 좀 더 규모가 크고 또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사고가 났는지 혹시나 조심스럽지만 이 기계 결함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얘기지만은 네. 헬기든지 전투기 추락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장비기라고 하면 조종미스입니다. 조종미스인데 그걸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어렵고요. 네. 여러 가지를 다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이 기자들이 이 장비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헬기는 지난달이죠.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동 회전축 정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의무적으로 정비 기간이라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 후에 시험 비행을 했을 때도 안전 비행,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님, 물론 10월 18일입니다만 보름이나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네. 우리가 사람하고 달라서
아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녁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배를 타고 보면은 아침까지 시운전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항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저녁에 출항하려고 보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장비가 전부 첨단 장비로 전자 장비로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미스만 있어도 작동이 안 되거나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추락한 헬기가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심야에도 그 이동이 가능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헬기보다 좀 더 고성능의 헬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이미 야간에 움직일 때는 가능성이 있고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이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이런 안전사고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네, 이 사고 원인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교수님이 사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락을 한 그 헬기 동체를 어떻게 수색을 해서 확보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뭐 기체 결함이라든가 조종사의 어떤 착시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그는 추정일 뿐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동체하고 꼬리 사이에 있는 바로 블랙박스 레코더라고 하는 그것을 확보를 해야만 적어도 여기에는 그 2시간 동안에 있어서의 그 어떤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살펴보면은 바로 사고 직전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가 네.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제로 이 보이스 레코드와 블랙박스를 이 수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장님, 그럼 이런 사고 당시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헬기의 보이스 레코드나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겁니까? 담겨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추락을 제일 먼저 찾는 게 블랙박스, 보이스코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을 알아야 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실종자들이 모두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정은채 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